자, 그 다음 걸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갈래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큰 갈래, 상위 갈래는 그러한 추상적인 가능성입니다. 그것이 개별적인 하위 갈래로 나타나면서 개별적인 하위 갈래는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이 문학의 사회 실상입니다. 문학사의 시대구을 어떻게 할 거냐? 하위 갈래의 변천인데, 하위 갈래가 하나씩 변천하는 게 아니라 하위 갈래가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갈래 체계의 변천이 문학사이고 시대 구분을 준 거다. 여기서 갈래 체계, 갈래들이 가지는 갈래의 관계란 뭐냐? 생각 관계를 말합니다. 갈래들이 생각 관계를 가지는 체계가 변하는 것이 문학사다. 거기서 갈래 체계라는 말이 나오고 체계를 이루는 갈래는 생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찰을 하려면 끝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수다쟁이보다 말을 더 말해야 합니다. 우주를 온통 설명하는 것만은 많은 일거리고 일생을 다 바쳐도 달성하기 어려운 희망입니다. 최소한의 예정을 들어서 그 근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말하지 말고 근본을 말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필요할 때 조금씩 말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학문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이 모두 다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는 걸 많이 봅니다. 서정의 예정을 들어봅시다. 서정이 어떤 하위 갈래를 간축했으며 다른 갈래와 생각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을 말해봅시다. 서정은 세계의 좌화입니다. 좌화 갈래를 가지는 세계는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속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어서 서정은 영원합니다. 꽃도 나무도 개도 다른 사람도 역사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한대. 그러면서 무엇을 좌우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줄곧 달라집니다. 또한 서정과 다른 갈래의 관계도 줄곧 달라집니다. 서정의 역사를 한번 조금 말해봅시다. 노동요로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냥을 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행동 통일을 하거나 감흥을 주고받는 노동요가 최초의 서정시입니다. 사냥을 할 때도 행동 통일이 극히 중요해요. 사람이 여럿이 힘을 합쳐서 사냥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행동을 통일하면서 감흥을 주고받는 게 노동요입니다. 오랜 내력을 가진 노동요가 다양하게 변모되고 문학사의 저층에서 창조를 제공하는 어머니 노릇을 편하지 않게 하면서 오늘을 이뤘습니다. 구비문학이 문학의 어머니라는데 그 서정 노동요가 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구비문학의 어머니 노릇을 아주 구체화한 겁니다. 서정과 함께 시곡과 서사도 함께 나타났어요. 상위 갈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출연의 선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위 갈래로 구체화했느냐 하는데 역사성이 있습니다. 사냥노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 짐승흉내를 내고 필요한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희곡의 원천이 됐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다가 천지창조가의 유래를 설명할까 이런 신화로 서사가 한 단계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노동요와 상생관계를 가지며 상극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사 한 시기가 구분되죠. 서사시가 출연하면서 서사가 조금
서사시라고 하는 하위 갈래를 좀 나중에 드러내면서 사정이 달라졌고요. 여기서부터 고대가 시작합니다. 청지 창조의 위협을 노래하는 신령 서사시에서 그건 원시건데 건국의 시도를 찬양하는 건국신화로 넘어가면서 나라의 무당이 서사시를 부르는 권능을 독점을 가지고 정치 권력도 가지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갖춰서 구설하고 서사시 구성을 독점함으로써 문학의 판도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고대 문학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등하게 하던 문학을 사제자가 또는 권력을 가진 사제자가 독점했어요. 그게 고대 문학입니다. 그 때문에 노동요는 하층의 전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고대 문학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 문학은 영웅서사시가 조금 퇴색하고 서정시가 전면으로 올라갑니다. 고대는 자기중심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영웅서사시가 그걸 보여줍니다. 고대의 자기중심주의를 청산하고 중세 보편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계 어디서나 서정시를 받아들여서 육성했습니다. 중세 보편주의에 와서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문명권 단위로 인정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한문을 받아들여서 한시를 쉬는 한편 민족 서정시 향가를 육성해서 중세 문학을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사제자나 군사 귀족을 대신해서 문화 창조로 주역으로 등장한 전문적 지식인이 신라에서는 육두품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맡아서 중세 문학을 주도했습니다. 갈래의 변천은 문학 담당층의 변천과 밀착되어 있고 사실은 선노를 따지면 문학 담당층의 변천이 갈래의 변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례를 판단하는 데는 갈래의 변천이라는 결과를 들어서 담당층의 변천이라는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타당합니다. 자, 여기서 인과론적 선후관계와 인식론적 선후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인과론적 선후관계에서는 문학 담당층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인식론적 선후관계에서는 갈래의 변천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르크스 문학관에서는 인식론적 선후관계를 앞세우고 인과론적 선후관계를 앞세워야 되고 인식론적 선후관계를 앞세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가 권력과 결탈하면서 빚어내는 심한 억지입니다. 우리가 살인사건이 났어요. 피 흔적이 있어요. 지문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범인이 누군가 알아내는 것이 인식론적 선후관계입니다. 범인이 누군가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피가 떨어졌고 지문이 이렇다 하는 것은 인과론적 선후관계이죠. 간단하게 범죄 수사에서도 인식론적 선후관계가 당연히 앞서는데 학문을 인과론적 선후관계 하라고 정치 권력이 간섭을 해요.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더 나봅시다. 한시의 자글박도 민족의 시의 율격을 가다듬어 향가를 이룩했고, 처음에는 네토막 두 줄 민요를 활용하다가 거기다 두 줄을 더 보태 더 복잡하고 한 고도의 시형을 만들어서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향가가 완성형을 보였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향가가 중세 정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독점적 우위를 자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세 전기와 중세 후기를 구별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세 후기에는 서정의 영역에서 향가가 시조로 교체되면서 향가보다 시조는 축소됩니다. 그러면서 서정의 시조와 조술인 가사가 나타나서 서정인 시조와 공존하면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다 가지고 공존합니다. 이런 변화를 잘 살펴서 중세 후기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가가 축소된 것이 시조라 그랬습니다. 감탄구를 앞세우면서 짝수행이 아닌 홀소행으로 끝나는 것은 향가와 시조가 같은데, 또 그 율격을 민요에서 가져온 것도 같은데, 향가는 5줄인 것이 시조는 3줄로 됩니다. 줄이라는 공통적인 영어를 써야 비교를 하는데, 향가는 19체라고 시조는 무슨 3장이라고 이런 용어를 다르게 써서 도대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만 소중하게 여기던 시대는 5줄까지 갔는데, 마음과 함께 사물이 또한 소중하다고 하는 시대는 마음을 나타내는 시조를 3줄로 줄이고 사물을 나타내는 가사가 와고 그것이 이렇게 나란히 가게 만든 겁니다. 그것은 마음과 함께 사물도 소중하다고 여기는 문학 담당층이 등장해서 이런 변화를 가졌습니다. 5줄로 3줄로 줄여서 숭고를 나타내던 것을 우화를 나타내면서 교술시에서 또한 사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시조와 가사는 지향점이 다르면서 서로 필요한 생각관계를 가졌습니다. 자, 요 대목이 우리 문학사를 이해하는데, 또 문학사 일반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종래에 칼레 이론이 정비되지 못했을 때, 문학 담당층과 칼레의 변천을 연결시키지 못했을 때는 이런 정연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수많은 언어를 섭외하고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10권을 쓰고도 끝까지 적실한 맛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문학사가 다 그래요. 다 그냥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 거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 마음과 사물의 관계, 숭고에서 우화로 변천한 거. 그리고 문학 담당층이 마음만 소중하다고 여기던 담당층으로부터 사물이 또한 소중하다고 여기는 담당층으로 바뀐 것. 이것이 다 맞물려 있어요. 한국문학 통사 전권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이것을 말하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문학사와 사상사와 사회사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자, 근대로 넘어오면서 또한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근대는 시민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시대고, 시민은 모든 활동을 전문화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분야는 되도록 축소했습니다. 시는 서정시로 범위를 한정해서 교술시는 설 자리를 얻고 퇴임하게 했습니다. 전문화,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소용없어요. 교술 산문은 위축되지 않았어도 문학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사의 전성시대가 되어 다양한 흥미를 끌어 장사가 되는 소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설이 다면적 사회관계를 말해주고 장사가 되고 돈벌이가 되는 소설이 크게 유행하는 시대가 근대입니다. 이것은 세계 공통의 변화인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다소 삐딱하게 겪었습니다. 변화를. 그래서 이 변화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영향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당연히 겪어야 될 자생적 변화입니다. 그것이 조금 양상이 삐딱하게 됐던 겁니다. 서정시, 현대시라는 서정시가 새로 등장해 주인 노릇을 하는 탓에 시조는 겹방살이로 신서로 존속되고 또 시조를 글자 수가 고정된 서정시로 만들어서 불구자로 만들고 현대시처럼 무슨 묘사에 힘쓰도록 해서 이중삼종으로 시조는 겹방살이 신세가 될 뿐 아니라 불구자를 만들었어요. 시조를 이렇게 불구자로 만든 것은 외래적인 근대화가 가져온 폐해입니다. 근대화가 가지는, 근대문학이 가지는 본질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현대 시조는 시조가 아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별도의 논의를 많이 전개했고 이야기를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최고 잘못된 것이 현대 시조를 불구자로 만든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시조는 밀려났습니다. 이거는 자유시인 근대시와 경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놈은 밀어내버렸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교술시를 퇴출시킨 겁니다. 교술시는 있을 수 없다는 조처가 선포되어 가사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대를 잊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가사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많이 산출했어요. 교술산문은 모두 문학의 본문에 밖에서 축출되고 그러나 신문 칼럼 같은 거는 아주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건너온 수필이라는 놈은 너는 얌전한 놈이니까 문학 동네 와서 살아라. 너 앞으로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변두리에서 잘 얌전하게 굴어라. 그리고 이 글을 쓰되 무슨 계절관광이나 신변잡기를 곁들여서 서정을 흉내내라. 이렇게 교술산문을 일본식으로 순화시켜서 수필이라는 힘으로 거기다 존속시켜요. 이렇게 이루어진 근대문학의 갈래 체계가 돼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문학 갈래는 옛날부터 항상 이런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틀을 가지고 문학의 오랜 역사를 더 이해하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또 하나, 이런 근대문학의 갈래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요. 역사는 종말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걸 정식으로 떠들게 돼요. 이 이상 인류가 더 발전할 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대라는 시대는 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가 한물 간 건 아는데 앞으로 전망은 없는 겁니다. 다음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음 시대는 문학 갈래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는 아직도 근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대 문학이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달라지려는 것을 예상하고 찾아보고 그것을 만드는 데 앞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문학사이면서도 인류 역사를 꿰뚫는 그 중심축입니다. 문학사에서 시작한 얘기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고 이론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학이라는 이런 광맥을 전공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고 문학 연구가 다른 학문을
압도하고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옳습니다. 자, 토론합시다. 선생님,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고대라고 하는 시기가 들어서면서 명확하게 이제 서사시가 등장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서사시의 성격이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서사적인 어떤 문학의 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다 한정을 영웅서사시가 등장했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신명서사시하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영웅서사시가 등장한 게 고대.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서사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건지. 서사시라는 말은 그 이제 서사시라는 용어와 에픽에서 온 그 이제 용어의 혼란이 심한데 서사시 일체적 의미는 노래로 하는 서사예요. 노래로 하는 서사시는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가르면 신령서사시, 영웅서사시, 범인서사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신령서사시는 원시문학입니다. 범인서사시는 중세문학입니다. 영웅서사시가 고대문학이다. 그리고 신령서사시를 노래하는 사람은 무당인데 정치적 권력을 수반하지 않은 무당이고 보통 사람이 다 부를 수 있는 걸 무당이 더 잘 부르는 거죠. 영웅서사를 노래하는 사람은 무당인데 정치 권력을 수반한 무당입니다. 그래서 영웅서사시를 자기 정치 권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했어요. 범인서사시를 노래하는 사람은 아무나 노래해요. 특별한 자격과 권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서사시의 세 가지 하위 갈래, 그것이 가지는 문학사적 위치, 노래하는 사람의 성격이 뭐 선명해져야 돼. 에픽이란 말, 서사시란 말이 공연히 혼란을 일으켜서 매우 문제를 골치 아프게 만든 것이 일거에 다 정리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어서 덕보는 게 없고 이런 걸 가지고 그놈들이 하는 말도 다 정리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동안 문학사 이론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풀었던 문제가 가령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하는 시기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제 토픽으로 이렇게 추리다 보시니까 그냥 원시, 고대, 중세, 근대에서 굉장히 압축이 됐지만 사실은 그 이행기라고 하는 시기에 벌어졌던 문학사의 갈래 체계는 상당히 복잡한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는 이렇게 규정돼요. 조술 시인 가사와 새로 생겨나는 소설이 거의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행사를 하던 시기였고 우리도 조선 후기에 가사와 소설이 제일 작품 수가 많고 연극비가 많잖아요. 근데 가면 조술시가 퇴출됐어요. 소설이 거의 독주한 시대가 근대예요. 그래서 가사는 중세에서 근대의 연기를 앞시대와 연결시켜주고 소설은 중세에서 근대의 연기를 뒷시대와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그게 이행기죠. 그렇게 말하면 그냥 똑 떨어지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든지 잘 아는 것은 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면 쓸데없이 말만 많아요. 문학사를 학생들을 강의할 때도 이렇게 말하면 참 누구나 다 아는데 교수 지가 몰라서 몰라서. 그런데 가르치는 것 중에 교수는 알고 학생은 모르는 거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알고 학생도 아는 거 가르쳐도 큰 탈은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는 거 가르치면 조금 시간 낭비를 해도 크게 남을 일 없는데, 많은 사람은 자기는 모르고 학생을 아는 걸 가르쳐요. 학생이 알고 있는 것을 공연히 방해해서 건드려 버린다고.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끝내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말씀 하나가 이론의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명하게 압축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갈라주시는 게 이론의 힘이라고 저도 느껴지는데, 이렇게 오기까지 전 단계가 계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큰 난삽하고 어려운 책들이 많은데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래서 나이가 먹고 학문을 더 하고 하니까 야, 굉장히 많은 말을 낭비했구나. 그러나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야, 이걸 헤쳐나오기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지금 다시 시작해도 그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자료를 많이 읽고 해서 쓸 말이 이거다 알아내지. 그거 해보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생이지지란 말을 학이지지란 말이 있으면 학문은 둘을 겸한 거지. 생이지지가 있어서 해보지도 않고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깨달아 알고 정리된 이론을 간밀하게 전수함으로 인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허숙을 조금 면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헛수고를 면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잘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문학 통사를 그렇게 길고 복잡하게 쓴 것은 큰 저각입니다. 저각에 대해서 반성하려고 문학사 탐색은 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 공부하는 사람은 한국문학 통사 안 읽고 이것만 해서 여기서부터 다음으로 앞으로 나가도 돼요. 그 구닥다리 그거 상대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 이야기한 문학사 전체가 다 요약되어 있어요. 이게 문학사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길게 썼느냐? 참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고 혼탁한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학사의 전개를 설명하는데 딱 20분 들어갔잖아요. 20분 이야기하면 되는데 글로 보면 이렇게만 하면 20분거리도 안 돼. 10분거리밖에 안 돼.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지 건너뛰어서 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한국문학 통사를 세계 각국에서 교재로 삼아서 공부하고 있고 한국학, 한국문학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국내 말고 해외에서의 반응은? 해외에서의 반응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다니엘 불셰 선생이 파리 칠레학 한국학과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한국문학 통사의 차례를 설명하는 걸로 강의를 다 했다. 목차를 설명하는 걸로 강의를 다 때운다.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수많은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이 속도 들어오지, 수많은 사례를 모르면 못 돌아요. 안 돌아요. 그리고
불문학을, 영문학사를, 뭐, 또 이태리 문학사를, 터키 문학사를 이런 이론에 의해서 다 휘어잡아 쓸 수 있어요. 그것은 각국 사람이 한국 문학 총사를 깊이 알고 내 이론을 알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 거를 그렇게 착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어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쉽게 올까 모르겠어요.